한 뿌리에서 피의 원수가 되기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천년의 애증. 형제여, 왜 총을 겨누는가? 천년 전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두 민족이 서로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혹시 형제간에 또는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잤던 사이인데 어느 순간 말도 섞지 않는 원수가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뉴스에서 매일 들리는 그 전쟁의 두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원래 한 핏줄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같은 조상, 같은 언어, 같은 종교를 가졌던 형제 민족이 어쩌다 천년 만에 서로를 죽이는 원수가 되었는지 오늘 그 천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같은 뿌리에서 시작해 천년에 걸쳐 원수가 되었는지를 다룬 세계사 이야기입니다. 키이우 루스부터 홀로도모르, 그리고 크림반도 분쟁까지. 과연 이 두 민족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882년,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하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름하여 키이우 루스. 우리말로 풀면 키이우의 나라 정도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바이킹이었습니다. 북유럽에서 배를 타고 내려온 바이킹들이 드네프르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키이우라는 언덕 위에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싶어서 자리를 잡은 것이지요. 이 바이킹들은 현지의 슬라브족과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결혼도 하고 말도 섞이고 문화도 섞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동슬라브 민족입니다. 지금의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의 공통 조상이 되는 민족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키이우 루스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모스크바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슬라브 문명의 요람, 그 시작점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키이우는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인구 수만 명으로 동유럽 최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파리나 런던과 비슷한 규모였지요. 동서양을 잇는 교역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온갖 물자와 문화가 모여들었습니다. 988년에는 블라디미르 대공이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정교회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유하는 종교적 뿌리입니다.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같은 교회에서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사실상 구분이 없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종교, 같은 언어를 가진 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참 가혹합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가족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쳐옵니다. 1237년 동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바투칸이 이끄는 몽골군이 루스 땅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그 수가 15만이었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키이우 루스는 이미 여러 공국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느라 나라가 나뉘어 있었던 것이지요. 연합해서 싸워도 이기기 어려운 상대인데 각자 따로 싸우니 결과는 뻔했습니다. 1240년 키이우가 함락되었습니다. 몽골군은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한때 수만 명이 살던 대도시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이곳을 지나간 한 여행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해골과 뼈가 들판에 널려 있었다. 도시에는 겨우 200채의 집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노예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이 재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몽골의 지배를 직접 받게 된 곳은 북동쪽, 지금의 러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블라디미르, 수주달 같은 도시들은 몽골칸에게 조공을 바치며 24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타타르의 멍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반면 남서쪽,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은 조금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몽골의 직접 지배가 약해지자 서쪽의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슬라브 민족이지만 카톨릭 문화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두 형제의 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북동쪽의 러시아인들은 몽골의 지배와 조공체제 속에서 강한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화되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차르라는 절대 권력자, 무조건적인 복종,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방식. 모스크바 대공국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점점 강해졌습니다. 남서쪽의 우크라이나인들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귀족의회, 지방자치, 개인의 권리. 서유럽의 가까운 정치 문화가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서로 다른 물을 먹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코사크입니다. 코사크. 이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튀르크어로 자유인 또는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알면 우크라이나의 성격이 보입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 무렵 폴란드의 귀족들은 우크라이나 농민들을 점점 더 혹독하게 착취했습니다. 농노제가 강화되면서 농민들은 땅에 묶인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종교적 차별까지 받았습니다. 정교의 신자인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카톨릭으로 개종하라는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드네프르강 하류의 광활한 초원지대였습니다. 폴란드도 몽골의 후예인 크림 칸국도 제대로 지배하지 못하는 무주공산의 땅이었습니다. 도망친 농민들, 빚쟁이들, 모험가들, 범죄자들이 이곳에 모여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포로지아 코사크입니다. 이들의 삶은 거칠었습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필요할 때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크림 칸국의 노예 사냥꾼들과 싸웠고 오스만 제국의 해안 도시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기마술과 전투력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정치 체제였습니다. 코사크들은 지도자를 선거로 뽑았습니다. 헤트만이라고 불리는 수장을 코사크 전체 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에서 갈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왕정이나 귀족, 과두제였던 시대에 코사크들은 일종의 군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었다. 누구에게도 굴종하지 않았다. 이런 정신이 코사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모스크바의 러시아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반 뇌제라는 별명을 가진 이반 4세는 차르의 권력을 무한대로 강화했습니다. 반대파 귀족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고 농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여 농노제를 확립했습니다. 같은 동슬라브 민족이지만 한쪽은 자유와 선거를, 다른 한쪽은 절대 권력과 복종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코사크들이 스스로 러시아의 품에 안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648년 코사크의 위대한 지도자 보우단 흐멜리츠키가 폴란드에 대항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코사크 군대는 연전연승하며 폴란드군을 몰아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민들도 대거 합류하여 폴란드 지주들과 그들을 돕던 유대인 상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역사의 어두운 면이지요.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폴란드는 여전히 강대국이었고 코사크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흐멜리츠키는 동맹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모스크바의 러시아였습니다. 1654년 1월 페레아 슬라프라는 작은 도시에서 역사적인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코사크 대표들과 러시아 차르의 사절들이 만나 맹세를 교환했습니다. 코사크는 러시아 차르의 보호를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차르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의 해석을 두고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측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러시아와 영원히 재결합했다. 이것은 몽골 침략으로 갈라졌던 형제가 다시 하나가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 해석은 다릅니다. 이것은 대등한 동맹 조약이었다. 코사크는 자치권을 유지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조약을 파기할 수 있었다. 사실 당시 코사크들도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일부는 모스크바는 정교의 형제니까 믿을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모스크바 차르는 절대 권력자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자의 우려가 맞았습니다. 조약이 체결된 이후 러시아는 수십 년에 걸쳐 코사크의 자치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갔습니다. 헤트만 선거에 간섭하고 러시아 관리를 파견하고 세금을 걷었습니다. 코사크의 자유인 정신과 러시아의 중앙집권 정신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18세기 초에 찾아왔습니다. 1708년 대북 방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스웨덴의 젊은 왕 칼 12세가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유럽 최강의 군대라고 불리던 스웨덴군이 러시아 깊숙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코사크의 헤트만은 이반 마제파라는 인물이었습니다. 70살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를 배신하고 스웨덴 편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마제파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스웨덴이 이기면 우크라이나는 스웨덴의 보호 아래 진정한 독립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의 점점 강해지는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 도박은 참혹하게 실패했습니다.
1709년 폴타바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스웨덴군을 완파했습니다. 칼 12세와 마제파는 오스만 제국으로 도망쳤고 마제파는 곧 그곳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표트르 대제의 보복은 잔인했습니다. 코사크의 수도 바투린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학살당했고 도시는 불태워졌습니다. 코사크의 자치권은 대폭 축소되었고 러시아의 직접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에서 마제파는 배신자의 대명사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그를 파문했고 그 파문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마제파는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화폐에는 마제파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놓인 깊은 꼴을 보여줍니다. 마제파의 반란 이후 코사크의 자치권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775년 예카테리나 여제는 마지막 남은 코사크 요새 자포로지아시치를 군대를 보내 파괴해버렸습니다. 코사크 공동체는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들의 땅은 러시아 귀족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제 러시아 제국의 평범한 신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제국은 새로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는 러시아어의 사투리일 뿐이고 우크라이나 민족은 러시아 민족의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러시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작은 러시아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1863년과 1876년에 악명 높은 두 개의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발루예프 칙령과 엠스 칙령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된 책의 출판 금지, 우크라이나어 교육 금지, 우크라이나어 연극과 노래 금지, 심지어 우크라이나어로 된 성경책 수입까지 금지되었습니다. 언어를 빼앗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빼앗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의 민족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타라스 셰프첸코라는 시인이 나타났습니다. 농노 출신이었던 그는 우크라이나어로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코사크의 영광을 노래하고 러시아의 압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되었지만 그의 시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속에 민족의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지금도 셰프첸코는 우크라이나의 국민 시인으로 추앙받습니다. 키이우 중심부에는 그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고 그의 생일은 국가기념일입니다. 그러나 민족의식의 불씨가 타오르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인 대다수는 여전히 농노였고 가난했고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민족주의 운동은 소수 지식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터졌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고 우크라이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18년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의 독립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독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해도 채 안 되어 볼셰비키 적군에게 정복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 탄생한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32년에서 1933년 사이 우크라이나에서 약 400만에서 5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를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 1년 반 만에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풍요로운 곡창지대에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흑토지대에서 밀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런 대기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더 정확히는 스탈린이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소련을 급속도로 산업화하려 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려면 외화가 필요했고 그 외화를 벌 수 있는 것은 곡물 수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서 곡물을 쥐어짰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농민들, 그 중에서도 쿨라크라고 불리던 자영농들이 집중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단 농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처형되거나 시베리아로 추방되었습니다. 농사를 제일 잘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을 없앤 것입니다. 1932년 흉작이 들자 상황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스탈린 정권은 곡물 할당량을 더 높였습니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관리들이 마을을 돌며 곡물을 빼앗았습니다. 먹을 것뿐 아니라 내년에 뿌릴 씨앗까지 가져갔습니다. 곡물을 숨긴 농민은 총살되었습니다. 굶주린 농민들이 도시로 도망치려 했지만 국내 여권 제도가 도입되어 이동이 통제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굶어 죽어가는데 빠져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차마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형제끼리 마지막 남은 음식을 두고 싸워야 했습니다. 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었지만 아무도 치울 힘이 없었습니다. 이 비극을 우크라이나어로 홀로도모르라고 부릅니다.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과 여러 국가들이 홀로도모르를 의도적인 대량학살, 즉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련 전역에서 기근이 있었고 우크라이나만 특별히 탄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가장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매년 11월 넷째 토요일 우크라이나에서는 홀로도모르 희생자 추모일 행사가 열립니다. 촛불을 켜고 꺼진 생명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촛불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합니다. 홀로도모르가 남긴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깊은 불신과 원한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우리를 굶겨 죽였다. 이 기억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홀로도모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이 밀어닥쳤습니다. 1941년 6월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장 먼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처음에 독일군을 해방자로 환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스탈린이 자신들을 굶겨 죽였으니 그 원수의 적이라면 아군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 중 일부는 독일군과 협력하여 소련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의 진정한 의도는 곧 드러났습니다. 히틀러는 슬라브인들을 열등 민족으로 보았고 우크라이나를 독일 식민지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독일 점령군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키이우 외곽의 바비야르 계곡에서는 단 이틀 만에 3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 7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도시들이 파괴되었고 수백 개의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남긴 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협력자 문제였습니다. 독일군에 협력했던 우크라이나인들은 소련에 의해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과 그 가족들은 처형되거나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반면 그들을 추종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그들을 소련의 압제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보았습니다. 이 역사 해석의 차이도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당시 독일에 협력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상징을 나치 협력자의 유산이라고 비난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에서는 그들을 독립투사로 기리려 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현재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는 다시 소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한 가지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954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흐루쇼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해는 페레야 슬라프 조약 3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코사크가 러시아의 보호를 받기로 한 그 조약 말입니다. 흐루쇼프는 이를 기념하여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선물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소련 안에서의 행정구역 이관일 뿐이었고 당시에는 아무도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영원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결정이 40년 후 엄청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크림반도는 복잡한 역사를 가진 땅입니다. 원래 크림 타타르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에 러시아 제국이 정복했고 스탈린 시대에는 크림 타타르인 전체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자리에 러시아인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주민의 다수는 러시아어를 쓰는 러시아인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령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러시아에 가까운 곳이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적 가치였습니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모항이었습니다. 러시아에게 흑해로 나가는 유일한 부동항이나 다름없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소련이 건재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소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91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1918년의 짧은 독립 이후 70여 년 만에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완전한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독립국민투표에서 9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인이 다수인 크림반도에서도 과반이 독립에 찬성했습니다. 소련이라는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은 축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였습니다. 우선 핵무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련의 해체로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900개 이상의 전략 핵탄두가 우크라이나 땅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나섰습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 세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했습니다. 안전 보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0년 후 그 믿음이 배신당합니다. 2004년 대통령 선거, 우크라이나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와 친서방 성향의 빅토르 유셴코가 맞붙었습니다. 동부의 러시아어권 주민들은 야누코비치를, 서부의 우크라이나어권 주민들은 유셴코를 지지했습니다. 선거 결과 야누코비치의 당선이 선포되었지만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이 터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키이우 중심부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렌지색 옷과 깃발을 들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렌지 혁명입니다. 결국 대법원이 선거 무효를 선언했고 재선거에서 유셴코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유셴코 정부의 실정과 정치적 혼란 속에 야누코비치는 201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야누코비치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제휴협정을 추진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푸틴이 150억 달러의 차관과 천연가스 가격 할인을 제안한 것입니다. 2013년 11월 다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키이우의 독립광장, 줄여서 마이단에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유럽연합 가입을 원하는 시위였지만 점점 야누코비치 퇴진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 2월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했고 약 100명의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고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도망쳤습니다. 의회는 그를 대통령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서방이 지원한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서방은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든 이것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마이단 혁명 직후 러시아군이 크림반도에 진입했습니다. 군복에서 휘장을 뗀 무장 병력이 크림반도 전역의 전략시설을 장악했습니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러시아군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나중에 푸틴이 직접 러시아군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2014년 3월 크림반도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97%가 러시아 합병에 찬성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투표는 러시아군 점령 하에서 실시되었고 국제 감시단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투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공식적으로 합병했습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영토 보전 보장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친러시아 무장 세력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개입을 부인했지만 무기와 병력이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는 증거가 축적되었습니다.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후원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2015년 민스크 협정이 체결되어 대규모 전투는 멈추었지만 저강도 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8년 동안 14,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모든 것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푸틴은 이것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나치화하고 비군사화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치라니 대통령 젤렌스키는 유대인인데 말입니다. 국제사회 대부분은 이 명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며칠 만에 키이우를 점령하고 젤렌스키 정부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시민들은 결사항전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탈출 제안을 거부하고 나는 탄약이 필요하지 탈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키이우 공략은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부에서 철수해야 했고 부차에서는 민간인 학살의 증거가 발견되어 국제적 분노를 샀습니다. 전쟁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키이우 루스에서 시작해 지금의 전쟁까지 1000년의 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년에 걸친 정체성의 충돌입니다. 러시아의 시각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떨어져 나간 형제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니 다시 합쳐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각에서 보면 자신들은 독자적인 민족이고 독자적인 국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수백 년간의 탄압, 홀로도모르의 비극, 언어와 문화의 말살 시도를 겪으면서 러시아와는 다르다는 정체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코사크의 자유정신, 마제파의 저항, 셰프첸코의 시, 마이단의 함성.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경험과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000년 전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침략,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지배, 러시아 제국의 팽창, 소련의 탄압, 그리고 독립과 전쟁. 이 모든 경험이 쌓이면서 두 민족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비슷한데 왜 싸우는가? 하지만 역사를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깊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 남보다 더 잔인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형제 사이에 또는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은 참 아픕니다. 남이면 그냥 안 보면 되는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있고 추억이 있고 피가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화해하기도 어렵고 미워하기도 괴롭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딱 그렇습니다. 1000년의 역사가 있고 공유하는 문화와 종교가 있고 섞인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더 깊고 더 아픕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와 독일은 원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다시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연합의 중심축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아픈 역사가 있지만 적어도 총을 겨누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날이 오기를, 그리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사는 결국 사람이 만든 선택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미래 또한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선택을 위한 작은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